연준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럼 핀테크 주식은 이제 다 오르는 걸까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거든요.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과연 모든 핀테크 기업에게 축복일까?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겉으로만 보면 뭐 기술주에겐 당연히 좋은 소식 아니야? 싶지만 한 발짝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와, 누구는 이걸로 날개를 다는데 또 누구는 오히려 발목이 잡히는 그런 아주 복잡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큰 그림에서 시작해서 아주 구체적인 기업 이야기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 바로 연준의 움직임부터 짚어보죠. 네, 연준이 기준금리를 25bp, 그러니까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범위가 4.00%에서 4.25% 사이로 조정됐죠. 근데 이게 그냥 뭐 숫자만 살짝 바꾼 게 아니에요. 연준이 공식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미래의 경제 충격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차원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건 시장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우리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신호를 던진 거고, 시장은 곧바로 이 신호를 해석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연준이 보낸 신호를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두 번째, 시장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은 금리 조정 하나가 어떻게 금융시장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연쇄 반응으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죠. 그 연쇄 반응의 핵심 고리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용 스프레드라는 건데요. 자, 보세요. 흐름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연준이 금리를 내리죠. 그럼 둘째, 신용 스프레드라는 게 줄어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이 돈 빌리기가 더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셋째, 당연히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겠죠.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 즉 대출 사업의 수익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 4단계의 연쇄 반응, 바로 이것 때문에 대출이 주력인 핀테크 기업들이 연준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대출하는 핀테크들은 다 좋겠네 싶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금리 인하라는 파도가 모든 배를 똑같이 띄워주지 않아요. 오히려 이 파도 위에서 누군가는 서핑을 하고 누군가는 파도에 휩쓸려가는 명확한 승자와 패자가 갈리게 됩니다. 그럼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요? 이 지점이 아주 명확하게 갈리는데요. 보세요. 소파이나 업스타트 같은 소비자 금융회사들. 이런 곳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서 그걸 다시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얻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싸게 빌려올 수 있게 되니 당연히 이득이죠. 완전 수혜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고객들이 맡겨놓은 돈을 예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돈을 버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이자 수익도 뚝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별 기업들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거예요. 특히 미주호 증권이 콕 집어서 분석한 5개 기업을 통해서 똑같은 금리 인하라는 소식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낳는지 그 미시적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소파이입니다. 소파이는 그냥 대출만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여기에 기술 플랫폼 그리고 여러 금융 서비스를 아주 잘 엮어서 뭐랄까 웬만한 시장 충격에는 흔들리지 않는 아주 튼튼한 사업 구조를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회사의 핵심 사업인 대출 비즈니스가 날개를 다는 거죠. 당연히 분석가들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미주호 증권은 소파이의 목표 주가를 아주 큰 폭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업스타트입니다. 이 회사는 정말 모든 것이 AI, 인공지능 하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대출 심사를 할 수 있을까? 이걸 AI 기술로 풀어내는 회사죠. 업스타트의 AI 모델은 정말 독특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신용점수 말고 무려 2,500개가 넘는 비전통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대출 위험도를 예측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낮아져서 대출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질 때 이 AI 모델의 진가가 발휘될 수 있다는 게 기회 요인입니다. 하지만 이게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이기도 해요. 이 똑똑한 AI가
만약 진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왔을 때도 과연 정확하게 작동할까? 이 부분은 아직 아무도 제대로 검증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여전히 커다란 물음표로 남아있는 거죠. 세 번째 회사는 어펌입니다. 선구매 후 결제, BNPL이라는 개념을 대중화시킨 바로 그 회사죠. 이 투명한 모델로 기존 신용카드 시장에 아주 큰 충격을 줬고요. 수익은 가맹점한테 받는 수수료랑 소비자한테 받는 이자, 이 두 가지로 만들어냅니다. 어펌도 결국은 대출 사업이잖아요. 다른 대출 기관들처럼 어펌도 신용 스프레드가 좋아지는 것에 직접적인 수혜를 본다. 이게 대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낮춰주기 때문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소파이나 업스타트처럼 어펌 역시 자금 조달 비용이 싸지는 게 곧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이번 금리 인하의 명백한 수혜자 중 하나인 셈이죠. 자,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코인베이스로 넘어오면 이야기가 갑자기 확 복잡해집니다. 미주호 증권의 이론은 이랬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고 그럼 사람들이 그 돈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더 많이 할 테니 코인베이스 수익도 오를 것이다. 아주 그럴듯하죠? 근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최근 실적을 까보니까 매출은 예상보다 훨씬 안 나왔고 거래량은 무려 40%나 폭락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코인베이스의 수익은 그냥 시장에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얼마나 위아래로 요동치는지, 즉 변동성에 훨씬 더 크게 좌우된다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주자, 로빈후드입니다. 수수료 무료라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모았고 PFF라는 아주 독특한 수익 모델로 유명한 곳이죠. 로빈후드의 상황은 딱 양날의 검 같아요. 물론 저금리로 시장이 활성화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거래할 테니 좋죠. 이건 분명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로빈후드의 수익은 전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그리고 시장의 어떤 광기나 열풍에 너무 크게 의존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게다가 이 회사의 게임화 전략, 즉 투자를 게임처럼 만든 방식이 언제든 규제 당국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잠재적인 리스크도 항상 따라다니죠. 자, 이렇게 해서 5개 기업의 정말 각기 다른 속사정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정리해봐야 할 질문이 있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과연 뭘까요? 이 표가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보세요. 소파이는 사업이 다각화돼서 금리 민감도가 중간 정도죠. 반면 업스타트는 AI 대출 모델 하나에 모든 게 걸려있으니 민감도가 매우 높음입니다. 어펌도 마찬가지로 높고요.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는 금리 자체보다도 시장의 변동성이나 투자 심리라는 다른 변수에 더 크게 좌우되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금리 인하는 분명 핀테크 산업 전체에 부는 따뜻한 바람, 훈풍이 맞아요. 하지만 그 바람을 타고 앞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오히려 엉뚱한 곳으로 밀려날지는 결국 각 기업이 가진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 그 엔진과 리스크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금리가 아니라면 핀테크의 진짜 미래를 결정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 금리 같은 거시적인 환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촉매제일 뿐입니다. 진짜 길게 봤을 때 한 기업의 성공을 결정하는 건 결국 그 기업이 가진 독보적인 기술 혁신, 계속 바뀌는 규제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얼마나 튼튼한지, 바로 그 근본적인 힘에 달려있지 않을까요?